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경제 3법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기업 규제법이다, 아니다, 재벌 개혁이 후퇴했다. 재계와 시민단체 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왜 문제라는 걸까요? 21대 첫 정기국회를 통과한 경제 법안들의 허와 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주로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기업 측에서는 기업규제 3법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희는 중립적으로 경제 3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법, 세 가지 법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 말인데 먼저 상법 개정안 가운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국회가 3% 룰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 원래 이 기업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합산하려던 안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각각 3%씩을 인정하는 쪽으로 제한을 두는 쪽으로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이 됐는데 시민사회단체죠. 경제개혁연대에서는 이거 변경되고 후퇴해서 혼란을 초래했고 개혁 입법 완성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해외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장기 투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역시 비판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 다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러면 여당이 잘못한 건가요? 평론가님. 여당이 잘못했다라고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법의 핵심은 3% 룰도 3% 룰이지만 기업의 감사위원을 갖다가 선출할 때 네. 지금은 이제 이사회 내에서 이제 그 보통 최고 경영자들이 보통 지명을 해서 선출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고 경영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이걸 주총에서 이제 분리 선출을 해야 됩니다. 네. 한 명을. 그때 이제 3% 룰을 갖다가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 경영자의 전행, 총수의 전행들이 좀 종종 사회 문제도 되고 있고 시끄러운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감사라고 하는 거는 CEO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CEO를 갖다가 견제하는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의 입김이라든지 총수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일종의 거수기 역할밖에는 못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가능하면은 네. 그 이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CEO와 좀 분리된 그래서 좀 중립적인 인사 아니면은 CEO를 갖다 견제할 수 있는 인사를 뽑자라는 게 입법 취지니까 사실 뭐 원래 그 정부 안에서는 일부 후퇴하는 감은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나름대로 어떤 고육책을 내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네네.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부 기업들의 이제 행태를 보면 어떤 그 감사위원 등등을 임명할 때 대기업 총수의 어떤 그 의중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명해서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주주와 또한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만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상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하지만 재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은데 고모님 수정이 돼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요 기본적인 질문 두세 가지에 대해서 네. 이 개정법안이 지금 답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이 엄중한 시절에 이거 꼭 해야 되나? 지금 진짜 어렵고 이렇게 어려워진 이 경제에다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여기에 답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연 누구에게 공정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기에도 지금 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양측에서 지금 다 우리가 주장한 거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좀 이런 거 수정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실행이 됨으로 해서 경제적 영향 분석이라는 게 한 줄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세 가지의 답에 대해서 좀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입장에서 지금 나오다 보니까 되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뭐 이 재벌 개혁이라든가 이 경제 민주화를 해서 진짜 뭐 일정의 그런 어떤 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도 지금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 재벌 또는 기업에는 방어권을 줘야죠. 방어권이요? 예, 지금 방어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고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추측만 낙무하지 네.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다른 이런 해치 펀드들이 와서 이 투기꾼들의 이제 놀이터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사실 뭐 진짜 건강하지 않은 출발을 시작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나오면서 가장 크게 뭐 신경 쓰는 부분들이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왜 빨리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못 주는 제 개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짧게 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방어권 보장은 물론 필요는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게 감사위원회를 갖다가 선출하는 거거든요. 네. 다른 뭐 해치펀드가 아주 진짜 이상한 마음을 먹고 그런 시도를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낌새를 갖다 눈치챘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경영계에서 염려하는 이유가 해치펀드들도 지분을 쪼개서 각각 3%씩 나누면은 이 지분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령 뭐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인들도 역시 쪼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극한적으로는 이런 어떤 대응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법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거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1인 총수 지배가 지금까지 벌써 몇십 년 동안 계속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감사위원을 비교적 CEO하고 좀 독립적인 기관으로 좀 그래서 둬서 그 CEO들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게 이 법의 취지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이끌고 온 엔진이 사실 네. 재벌 기업이고 뭐 대기업들인데 그 엔진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엔진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은 이에서 뭐 배선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큰 그림 없이 조각조각 나오는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 경영계뿐만 아니라 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자 하는 거 좋다 이거죠. 기업을 옥죄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전체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툭툭 던지고 또 뭐 요번에 빠질 건 또 많이 빠졌어요. 대통령 공약 상황에서도 이제 뭐 반하는 그런 재개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 그리고 네. 뭐 또 큰 그림이 나오려면 시장과의 대화, 여야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한 점을 메꿔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네.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3법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굉장히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이 유지된 내용입니다. 뭐 기업 간의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 특히 담합 행위에 있어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상임위원회 소위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이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내용이 바뀌고 이 과정에서 정의당에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지 쪽으로 이제 국회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나 빈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등등의 권력이 넘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면 폐지 재추진하겠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뭐 민주당은 경제계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용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고모님께서는 이 유지 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요 참 재미난 게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이거 검경 수사권 이 지금 조정 작업이 굉장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에 주면 더 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데 이렇게 뭐 좀 다른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다른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인데 이러니까 저는 기분이 무지무지하게 네. 나쁜 거예요. 아니 검찰 개혁이 중요합니까? 경제 개혁이 중요하고 재벌 개혁이 중요합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요소가 시장의 이 뭐 지배력을 지금 측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국가의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국가의 전체적인 힘을 어디다 우선적으로 둬야 되느냐, 이 부분이 경제가 뒷분으로 갖는 네. 그런 듯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대통령 뭐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 17년도 다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상황이면 이거야말로 밀어붙이기를 해서 전속 고발권 폐지해야지. 물론 지금 전속 고발권 폐지가 재계에서는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의 반대 이유를 검찰 개혁으로 둔다. 진짜로 의지가 있는 건지, 진짜로 전략이 있는 건지, 저는 정말 큰 지금 뭐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제 개혁이라는 부분을 정치적인 논리, 이 잣대로 지금 재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뭐 청와대 정책실장 뭐 동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속 고발권이라고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뭐야 할 거예요. 사실은 그 담합 등 네. 아주 그 경제 어떤 사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다가 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으면은 검찰도 이걸 갖다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질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검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공정위가. 따라서 이제 공정위가 이 갖고 있는 이 전속 고발권을 갖다가 시민사회도 고발을 할 수가 네. 있고, 검찰도 뭐 자유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뭐 공정위와 그래야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부 이제 그런 면도 있죠. 공정위 간부들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기업으로 옮겨가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공정위랑 어떤 로비를 터서 네. 뭐 중요한 담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했는데도 처벌도 안 받고 과태료나 뭐 과징금처만 받고 끝나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 특히 전속고발권, 특히 이번에 이제 강조된 건 전속고발권의 완전 폐지도 아닙니다. 일부 경성담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아주 네.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갖다 폐지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거칠게 표현은 물 건너간 거니까. 네. 사실 원래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공약하고도 배치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쭉 보시면 전속 고발권 폐지됐죠. 그다음에 감사위원도 그 다 지금 이사들을 조금 더 영향력 있게 소액 주주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감사위원 1인으로 끝났죠. 그다음에 지금 지주회사 지분율도 사실 신규 자회사만 지금 들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번에 나온 것들이 꼭 여름 방학 때 우리가 숙제를 내줄 때 일기를 써오라잖아요. 그러면 일기를 쓰는 게 날짜만 지금 맞춰서 가지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듯한, 그러니까 여름방학 숙제로 일기를 내는 듯한 그런 전혀 어떤 이 전략과 전술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뭐 추진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진짜로 보안입법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속 고발권 유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확대해서 사익 편취를 감시하는 내용 등등도 뭐 반영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또는 너무 좀 경제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부분이 지금 최 고문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경제 3법 가운데 마지막,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안입니다. 금융그룹 감독법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아닌 비지주 금융그룹도 이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계열사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고 있고 소속 금융사 자산이 5조 원을 넘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데, 재계에서는 이거 1년만 유예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통과가 됐다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예, 그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복합 기업들이죠. 일반 산업
분들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금융사들이 이제 같이 껴가지고 하나의 뭐 회사 계열사 형식으로 이렇게 같이 뭉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IMF에서 권고했듯이 금융그룹의 감독 공백을 메워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이 얘기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산업 분들이 가령 뭐 이제 뭐 특정한 어떤 회사를 예를 들게 되면은 가령 삼성전자가 삼성화재라든지 뭐 삼성생명 같은 걸 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화재나 가령 뭐 보험사들의 돈은 엄격하게 보면 보험 계약자들의 돈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가령 뭐 자기들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봤듯이 금융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이게 특정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독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런 법의 제정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상이 되는 그룹은 모두 6군데입니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도 상당히 그 자산 운용 규모가 큰데 왜 빠졌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네요. 근데 자산 규모가 5조 이상, 네. 그다음에 복수의 금융사를 가져야 되는데 뭐 카카오 같은 데 아시면 카카오페이, 증권, 보험 네.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한다 그러는데 아까 윤석준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업의 복합화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는 방향은 사실 기업의 전문화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개 지금 뭐 끌어서 뭐 진짜 문어발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뭡니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다 보세요. 아니 뭐 아마존 같은데 진짜로 뭐 책 팔다가 지금은 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AI의 자율주행까지 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법 하나로도 디지털 뉴딜, 우리 굉장히 지금 중요한 디지털 뉴딜, 여기에 제도적으로 지금 반하는 부분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큰 그림이 지금 없이 자꾸만 나오는 부분들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네이버하고 카카오 왜 규제를 안 합니까? 똑같은 자산 5조의 그런 기준이 됐으면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예외 조항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재벌 개혁도 아니고 경제 개혁도 아닌 걸로 끝나는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일단 잣대를 댔으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실 네이버 같은 데는 인터넷 뱅크 하라 그럴 때 절대로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금융업이 규제 산업이라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잘 압니다. 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이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금융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펀드 사태에서도 봤듯이 관리 감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와 별개로 여러 가지 산업 체제에 있어서 현재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방향 등등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3법 외에 또 다른 경제 법안들도 좀 속도를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동조합법이 이번에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됐는데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으로 불리면서 노동조합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됐는데 재계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게 냅니다. 노조 무소 불이의심을 갖게 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할 권리 밖에 있는 노동자가 여전히 배제돼 있다.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자 권리를 아직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양쪽에서 다들 또 평가가 좋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고문님? 이게 이제 우리가 노사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랬는데 이제 재계에선 평가가 이거 완전히 뒤엎었다. 그리고 지금 뭐 재계에서 원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대체 근로를 허용한다든가 사업장을 점검하는 걸 금지한다든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직접 형사고발 폐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소위 말하는 공격과 방업 그러니까 방패를 다 뺏어버리는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유 나왔는데요. 이 ILO 3법 그다음에 노동 3법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노동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거는 뭐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중 근로시장 이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너무 친노조 쪽에 지금 손을 들어주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러면
이 부분으로 갖고 진짜 우리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진 부분을 갖고서 해외로 가시는 기업들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 설득하셔야 되고 정부는 또 이것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 법제화를 시켜놓은 상황이라서 진짜로 균형감 있는 부분들로 가야 되고요. 노동, 우리나라가 항상 OECD에서 꼴찌 성적을 받는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야말로 전체적인 그림이 다시 한번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ILO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개 부분에서 우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라는 그 부분이 미약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에 어떻게 비준뿐만이 아니라 그 협약에 비준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 위해 지금 이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못 미친다라는 얘기가 또 노동계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아니, 노동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네. 말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의 진보라는 거는 사실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도 없는 네. 거고요. 법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이 노동계 입장, 저 개인적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미진한 부분들은 여전히 있죠. 사실 지금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이 그런 대로 존중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동의 권리,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동법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갖다가 얻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 네. 가령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든지 간접 고용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완전히 다 사각지대로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어떻게 보게 되면 취약계층이고 약자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노조할 권리, 단체 교섭할 권리조차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도 하나의 진전도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저의 선에 대해서 타협과 협의를 이뤄내는 과정인데 양쪽 모두 미진하다고 보긴 있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중이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도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사실 민주당에서는 예전에는 강하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 달 안에 일단 상임위 의결이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징법적 손해배상이 가장 키워드인데요. 이거는 네. 벌써 입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과잉 입법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이런 재해에 대한 대처하는 법들을 조금 더 강화하든지 손만 보면은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검토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법이라는 것은 네. 다른 법에 계속 남아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좀 과잉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단지 이게 이제 재정법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과도 어떤 이해 충돌이라든지 겹치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제정에 필요한 어떤 제반 사항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네. 사람이 사업장에서 몇 번 죽어나가도 기껏 몇백만 원의 벌금만 내는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기존의 산업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청업체에만 지금 책임을 지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원청까지 확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드높은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근로자,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진행돼 나갈지 뉴스 오늘에서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